네, 조용찬의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 이에 따라 증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 굵직굵직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리고 중국과 일본 관계가 조금 더 경색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이번 주에 12월 FOMC가 개최가 되는데, 과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요? 시장에서는 단행한다의 힘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월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내년도를 대비해서 재조정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는 이번 주에 25bp 정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이후에 내년도와 관련된 사항을 이번 12월 FOMC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재 연준 내에서 누가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대자는 누구냐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파월 같은 경우는 최근 비둘기파로 돌아섰고요. 제퍼슨 부의장뿐만 아니라 비둘기파 3명의 이사들이 포함해서 5명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캔자스시티의 연은 총재라든지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내년도에 들어가면 12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을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트럼프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파들 중에 절반을 자를 것이냐 아니면 3분의 2를 교체할 것이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점도표가 이번에 발표되는데 9월 달은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각각 25bp 한 차례씩만 금리 인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 5월 달에 임기가 만료하는 파월 의장을 대신해서 케빈 해시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지 간에 전체 흐름은 아무래도 트럼프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내년은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3%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망을 밝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금리를 인위적으로 계속 낮추면 단기 금리, 중기 금리는 빠지겠지만 장기 금리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장기 금리와 관련된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스티플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소위 말해서 단기 금리는 빠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주시장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주식보다 더 많은 예상 수익률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주식 변동성이 큰 종목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성이 좀 뒤떨어진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채권으로 돈이 들어간다면은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나 원화 신흥국 통화는 약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신흥국과 관련된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아무래도 주시장에는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는 이번 FOMC 결과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대규모로 교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채권에 대한 매수 기조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산타랠리라던가 성장주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이 이제 사라졌고요. 또 기술주의 실적 둔화라는 두 가지 안개가 이제 거침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 12월 예상
예상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28배에서 뭐 26배 정도 들어와서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 있고요. 또 예상 EPS를 보면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진행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그 3번 연속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오고 점도폭가 좀 좋게 나온다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이 AI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보여준다면은 뭐 주시장은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되고 내년도와 관련된 진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세 차례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저가지라든지 중소형주들이 1월 효과에 의해서 반등이 찾아오는데 이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렐레에 이어서 1월 휴가까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성장조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관련해서 좀 굵직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구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뭐 생성형 AI라던가 반도체 칩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극찬을 되게 많이 하고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엔비디아라던가 오픈 AI의 대항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AI의 개발 경쟁 자체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풍기 현상도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인간의 뇌로 비교해 보면은 덧셈과 그리고 곱셈에 워낙 그 뛰어난 능력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결과물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메모리 기능에서는 현재 그 엔비디아 GPU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없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많은 용량의 그 계산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만 개 GPU가 들어가는데 한 개 GPU당 30평짜리 아파트의 그 히터를 때는 전기 온열기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뇌가 그동안에 학습해왔던 내용 중에서 쓸모가 없는 부분들을 스스로 가지치게 하면서 스마트한 뇌로 인간은 계속 구조하면서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런 그 CPU들 같은 경우는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현재 인간처럼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능력하고 뇌 용량을 스스로 가지치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의 AI인 그 TPU가 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출시되는 새로운 뇌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AI가 서로 컴퓨팅이 서로 연결되면서 AI 처리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새로운 AI들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도 현재 메가테크 기업 안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경쟁력 우위가 점차 사라지는 기업 간의 주식이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그 경쟁력 우위를 강화시키는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이것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를 더 AI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팅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이런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미국 안에서도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이라든지 그리고 정부나 그리고 대기업의 AI 같은 컴퓨팅 사업을 하고 있는 에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상당히 투자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종목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슬림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내년에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미국에서는 GPT라던가 제미나이 3.0과 같이 굵직굵직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중국도 이에 못지 않는 모습입니다. 딥시크가 제미나이 3.0 프로와 비견되는 신모델을 또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AI와 관련된 딥시크의 그 추격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됐던 V3.2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구글의 제미나이 3.0 프로와 비슷할 정도 수준이다. 소위 말해서 AI를 비교할 때는 소위 그 말해서 그 AI가 뼈대라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파라멘트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얼마만큼 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재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6,850만 개 파라멘터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1조에서 2조, 그리고 오픈 AI GPT-5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1조 한 8천억 개 정도의 파라멘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대항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 중국산이죠. 소위 말해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중국 정부가 200조 원을 내년도에 투자해서 AI와 관련해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처럼 범용 AI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지능 AI로 먼저 나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지능 사회가 되면 로봇 플러스 AI, 그리고 자율주행 플러스 AI, 그리고 로보택시나 옵티머스로 부르는 인간형 휴먼 로봇이 중국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2023년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로봇 만드는 회사가 8만 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AI와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가상 로봇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중국의 그 무서운 점은 지난 7월달 상하이에서 열렸던 세계 AI 대회에서 요리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복싱하는 로봇, 공중 제비하는 로봇이 그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 8곳에 만들기로 했고요. 또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엄청난 전력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하지만 중국은 중앙정부 하에서 앞으로 20년간 33기의 그 원전을 만들어서 총 83개 정도 되는 원전이 가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격하는 이런 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피지컬 AI인데, 로봇 산업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성비라는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도 굉장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세계 곳곳에서 AI 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2032년도가 되면은 생성 AI와 관련된 시장은 1조 8천억 달러, 지금보다 9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반도체가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31년 정도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규모가 2배 정도 되는 1조 달러 시장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지난 50년간 흐름을 보면은 매년 10%씩 성장하면서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5년 정도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50년간 만들어왔던 시장이 또 하나 또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AI 시장이 좀 더 치열해지고 경쟁이 더 격화된다면 비용이 그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연구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AI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누가 먼저 하느냐, 또 이 부분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TSMC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를 보면 AI 주가보다도 더 견고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와 관련된 경쟁이 내년도에는 더 치열하겠지만 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그 판매 즉시 매출로 계산이 되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와, 네. 반도체 시장이 30년에는 1,500조 원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정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면 최근에 뭐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기업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 비근한 예를 보면은 아무래도 현금을 깔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AI 시대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상당히 편한데요. 메가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은 애플입니다. 무려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자금을 갖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도 무척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뇌 임플란트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실패를 했지만 이 정도는 그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생성 AI와 관련된 핵심 기업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로부터도 출자나 투자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런 그 신흥 벤처 기업들이 계속 생길 거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메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가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성장 전략을 보면은 몇몇 종목에 집중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내년도에는 종목을 조금 더 슬림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우리 눈에서 관심사 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현재 미국 네. 월가 쪽에서 생각은 50대 50 정도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방지방법원이라든지 고등법원에서는 의회 권한이지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을 시켰는데요.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주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성격상 아무래도 50%보다는 더 높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는 즉각 중단이 되고 수입업자들에게 환불이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다른 그 통상법을 적용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상호 관세를 계속 연장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상호 관세율이 떨어지거나 품목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세율 인하 그리고 관세의 환불을 받는 이런 코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등할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제 질서라든지 금융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지금 FOMC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지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확산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일본과 중국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훌쩍 지나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